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금명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든 기각이 되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전인 2시 반쯤 종료가 됐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 430억 원의 뇌물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의로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 정의도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일부에서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법원 법 원칙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이번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밤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그 특검 이전에 검찰 수사로서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강요라든지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그리고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헌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든지 또 그 합병된 회사를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삼성생명을 또 자회사로 하는 이 과정에서 승계구도 여러 가지 그런 그 대가를 기대하면서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공여했고 또 소위 승마 지원의 이름으로 정유라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계 그 스포츠 영재센터입니까? 그래서 전부 합해서 400억 원이 훨씬 넘는 뇌물을 지금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400억 원이 넘는 뇌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판단이고 지금 특검이 무엇은 주장을 하느냐면 자신 있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그 자신 있는 증거가 뭔지는 모르지만 수식어로 표현하기를 기절할 만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그 영장 발부와 관련한 그 심사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이제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또 특검 측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증거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다른 그 농단의 관계자와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특검이 말하기를 그 소위 정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의 대표는 경제 위기 운운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제에 대한 파장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안이지만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과연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의 법 전문성 없는 상식적인 그런 그 추정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과연 특검이 제출하는 증거가 얼만큼 확실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최대 쟁점이 될 거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지금 이제 그 뇌물의 액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애초에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그 출연했던 204억 원. 이 부분을 과연 그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이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특검이 이 부분까지 뇌물로 포함을 했다가 만약에 네. 이것이 뇌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 영장 발부나 수사 전체에 큰 영향을 크리. 미치게 되고 특히 또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전체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정호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렇게 특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까지 네. 뇌물의 액수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 증거가 확실히 있다,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걸 그 역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특검이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을 좀 정조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대면 조사하겠다는 마지막 절차인데 경제 공동체까지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한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것 같은 아니겠습니까? 지갑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구속 영장 발부되는 데는 네.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법원에서의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그런 구속 기소 상태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영장 발부되는 데는 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삼성 이렇게 봅니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단 지원금과 삼성 합병 문제하고는 별개 사안이다. 네. 대가성도 없었다. 시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법리적인 이제 주장이고 그렇게 법리를 아주 복잡하게 몰고 가서 네. 그렇게 법리 논쟁을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인 것이죠. 전략인 것이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런 문제죠. 그러나 국민은 또 대개의 어떤 정황들은 증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최순실이 끼어 있고 거기에 박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턱 밑까지 다 다다른 것이죠. 다 다른 결과적으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르는 마지막 막바지 골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발부될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그러니까 것입니까?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굳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래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비판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입장은 강요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권력이.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부정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또 대가성을 기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특검이 증명해야 될 부분인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특검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도 없이 네. 이런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해서 이게 재판부로부터 기각이 된다면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특검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강조하면서 영장 청구를 한 데에는 예. 어떤 증거가 있을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촛불 시위에 참석한 많은 민심들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법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정말 정무적 판단을 정말 배제한 상태에서 네. 이 문제가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보여요. 사실 먼저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으로서는 상당한 후폭풍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특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조사를 했는데 특검 관계자 대통령에게 물어볼 부분이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대표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정권적 탄압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특검은 이 나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이제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을 끊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이제 칼끝이 아까 턱 밑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블랙리스트 수사,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종 목표가 어딜까요? 박 대통령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블랙리스트가 처음에 이 탄핵 정국에서 불거졌을 때 그걸 곁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걸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그 표현과 뭐 사상의 자유 이런 거를 침해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말살하려 했다라고 하는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분,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저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저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김기춘 실장이 6명 이상 잘라라. 라고 했다든가 이런 국가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개입한 문건이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 공무원 임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중요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은 뭐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뭐 어떤 자백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리는 없고요. 또 증거인멸을 다 자신 있게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조윤선 장관을 주목합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실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도 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바지에 와서 자기 자신의 인생, 나머지 인생 전체를 걸고 대통령을 보호할 그럴 마음이었을까? 이 마지막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 향하는 탄핵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 이 네. 부분까지도 사실 어젯밤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전 실장의 신병 처리가 사실은 1단계가 될 텐데 네. 그동안은 계속 빠져나왔단 말이죠. 네. 신병 처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예. 어떤 예를 들어 심경의 변화가 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예. 어젯밤에 어떤 선택을 했다면 했다면 김기춘 실장으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대통령과의 지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라는 길목에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이고 이미 특검도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어떤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봐서는 이번에 김기춘 실장도 빠져나가기 좀 어렵지 피해가기가 않은가. 어렵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어떤 그 조처를 취한 사람이 김종덕, 그다음에 신동철, 정관주라는 건데 이게 그 비서관이나 장관이 자발적으로 그걸 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했을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시켜서 했다면 자기네들이 그러한 책임, 더군다나 명예롭지도 못한 21세기 백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했다라고 뒤집어 쓰겠는가. 그렇다면 위에서 지시한 축이 누구일 건가 하다 보니까 김기춘, 조윤선이 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윤선, 김기춘은 지금 뭐 구말리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철학과 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편향 경도돼서는 안 된다 해갖고 무리수를 둔 것인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받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검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 또 조윤선 장관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서 조처가 되기를 바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번에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외에 네. 조역과 단역을 맡은 이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든지 또 과거에 조원동 수석이 얘기했나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죄가 됩니까? 라고 말했다는데 블랙리스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진용 장관 외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비극이고 네.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앞길이 앞으로도 구말리라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저는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이 전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결국 칼 끝은 대통령에게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건은 이제 과연 특검의 이야기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남은 것인데,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조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순순히 박 대통령 전혀 뭐 엮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소할까요? 출두할까요? 저는 애초부터 이런 그 탄핵 전부터 대통령이 다 털고 그냥 이실직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까지 오게 한 장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전 조사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립적 특검을 항상 강조했는데 과연 대통령이나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인식하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론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네.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5% 친박 단체들을 동원하고 싶지, 특검에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에다 대고 얘기를 할 상황이라면 네. 이미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셔왔던 이재만이나 안봉근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일정을 조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럼 일정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특검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 결국 이제 여론이 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의원님? 예, 저도 뭐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 초창기에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본인의 생각과 태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가서 검찰, 아니 당신이 임명한 국가 공무원인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애초부터 중립적 특검에 봐서 저 특검의 조사를 받게 중립적이라고 아예 조건을 달았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는 특검 수사 진행되는 거 봐서 언제든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대통령께는 대단히 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민께 많은 결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례를 좀 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답변해야 되는 헌재에 와서 네. 대통령께서 늘 수첩을 소지하고 다니는 대통령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많은 질문들 속에 만에 하나 논리가 하나라도 엉클어지면 이거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예. 최종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그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조력을 받고 있는데, 대리인단 네. 조력을 받고 있는데 그 법조인들이 대통령에게 나가서 허술한 진술을 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오게 하는 그런 조언을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검찰과 특검 조사 또 헌법재판소 증인신문까지 모두 거부하는 부분, 참 여론이 어떻게 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초반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반기문 양강 구도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다. 반 전 총장께서는 귀국 일성으로 서민 운운하시더니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에 편성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해서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친족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잔불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정당 활동비가 부족해서 정당을 선택하겠다. 그런 정치 지도자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반기문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찾아 국민 대통합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민주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런 발전, 이거 모두 당연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광주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값진 희생을 거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광주 호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 전 총장 측 반기문과 문재인 맞대결에선 승산이 있다 이런 입장도 전달했는데요. 정 의원님, 지금 두 양강 이른바 양강 주자들 초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양강 구도가 굳어졌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변수가 많고요.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꽤 이렇게 정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주변에서의 어떤 설화라든지 또는 결정적인 하나의 그 실수가 전체 구도를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는 역시 물론 추미애 대표가 지금 사정없이 공격을 하지만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주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역시 조직과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추미애 대표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또 광야에서 나홀로 정치 경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초짜 정치인이 지금 거의 뭐 8관왕, 9관왕 하면서 매일매일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네. 빨리 그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는 텐트라든지 뭐 제3지대라든지 그 소위 이제 세틀다운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원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이 없으면은 옆에서 도와줘도 굉장히 그 힘에 부치거든요. 예, 그걸 예. 그대로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문재인 양강 구도가 되면 반기문이 유리하다라는 건 반기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정치 교체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면서 거듭 역설을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과연 정치 교체를 할 만한 분들이냐라는 비판도 나와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결과적으로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많은 참모들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시대 인물 그리고 편향된 인물 뭐 이런 분들만 주로 이렇게 현재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우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귀국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셔서 그런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셔서 구설수에 오르고 계신데 네네. 뭐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뭐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이 몰락을 보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 지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국민의 어떤 검증의 잣대는 더 높아지고 날카로워졌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가 네. 평소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구설수들이 좀 우려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라고 해서 정말 겉만 보고 우리가 화려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랬다. 네. 혹시 반기문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화려한 저 옷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국민의 그런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 이런 측면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귀국 후 예상했던 반풍은 아직은 미풍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문재인 후보, 뭐 후보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의 공격, 예를 들어 사드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사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문재인 측의 네. 대변인 겸 김경수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한 번도 사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마 국민과 언론은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현재 좀 더
제일 야당의 유력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네. 하는 그런 행보, 통합의 행보, 그야말로 그런 것들 말씀으로는 편 가르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각당의 반응을 보면 당신이 제일 편을 가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계시거든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그렇게 진정 행보로 좀 보여주고 국민과 감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없었다면 반풍이 꽤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보수가 거의 이제 괴멸되는 네. 상황이라서 보수의 보자만 나와도 굉장히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에게 그대로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사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보관. 또는 그 소위 이제 그 병역과 관련한 그러한 어떤 공약을 보면은 그 보수 중에 합리적인 보수들 중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농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래서 안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상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공약이라든지 사드에 대한 갈짓자 행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 대선 주자들한테 반영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네.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공약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파퓰리즘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상한 믹스를 하는 이런 행태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사드도 뭐 말을 안 바꿨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바꿨죠. 처음에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다음 정부를 미루자 그러다가 이거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쉽게 취소할 수 네.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드라든지 또는 병역과 관련해서는 그 당에서 안희정 지사가 가장 그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유권자들이 네. 혼선이 오는 건 사실인데요. 이 국방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수도와 관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파퓰리즘적 네. 공약을 내세우는 건 좀 사실 자제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이제 군복무 단축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 여러 공약들을 지금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군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 능력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졸속적으로 안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군 포퓰리즘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선거 때만 되면 졸속으로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담는 포퓰리즘 자제해야 된다 질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박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표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인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 10개월로 줄이겠다. 참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어야 되고 특히 안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분단 국가 유일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늘 안보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늘 억울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저런 측면을 보면 그런 프레임을 더 스스로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저렇게 민감한 공약을 이야기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득실을 따져보고 안보에는 이상이 없는가 따져봤을 것인데 그런 설명이 없이 결론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역시 안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예, 인상을 예, 줄 수가 예, 있거든요. 그것은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의 후보인 당원들 모두에게도 사실 불안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예, 예. 문재인 대표가 저런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이러한 안전성이 함께 담보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된다.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큰 어떤 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말씀 드리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로 이해 당사자 간 공익과 사익 이런 네.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서로 합의에 이르는 그런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주자 간 차별화 경쟁도 뜨거운데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뭐 군복무 단축 주장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뭐 재검토 부에도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일까요? 예, 안희정 지사는 일관되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식으로 표현되는 한 시대의 이 프레임과 가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20세기적 낡은 질서지요. 그런 낡은 질서 속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에 대한 공과를 함께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예, 계속 예. 해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원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22일 날 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보 지켜봐야 될 거고 사실 이제 공약 얘기를 하니까 오늘 민주당 표창원 의원 공직자 정년을 65세로 삼자라고 하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65세가 되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과 정무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대로 이어지는 노인 폄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상식과 정의를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재 영입 1호 인사부터 대국민 사과를 포함하여 상식과 정의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노인 폄훼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hir난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 그래서 새누리당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설화라든지 실수 때문에 한번 크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게 무슨 과잉 충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반기문 사무총장도 겨냥했을 것 같고 또 당내 김종인 전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했을 텐데요. 사실은 왜 요새 18세 청년들에게 선거연령. 그 투표권을 주자 하면서 요번에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으로 바로 그 군복무를 12개월로 줄이는 거는 바로 그런 젊은 청년들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표를 견인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표를 또 깎아먹고 있는 거죠. 정략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구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약한다는 자체가 예. 저 사람들이 입으로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도 모른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 총선이나 대선 때 노인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충수를 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각성이 없다. 그러니까 개혁과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참 비관적이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정치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억울함과 사실은 그 불편함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쑥불쑥 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현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 굴곡진 현대사를 저는 온몸으로 막아내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들과 어떤 정치적 지향이 성향이 잠깐 다르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극단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정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표창원 의원의 저런 발언은
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저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표창원 의원도 그런 개인 소신 발언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때서 이런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설 연휴 이후에 당을 결정하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 의원님. 사실 이제 입당 시사를 하면서 이제 빅텐트론 이게 좀 물거품 기존 정당을 선택하겠다는 취지인데 빅텐트론 제3지대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소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야 포괄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빅텐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희생도 따라야 되고 또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반기문 사무총장의 정치력으로 볼 때 과연 이 빅텐트를 주도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빅텐트와 제3지대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은 워낙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 누구를 거절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반기문 사무총장을 도와주겠다고 지금 주변에서 그 서성거리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를 든다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보수주의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반기문 사무총장을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와갖고 나 반기문 옆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기 정치를 자기 장사? 하거나 자가 발전을 하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일단 속가내야 제3지대 텐트론도 그런 가능하지 측면에서 않을까 사실은 싶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가 뭐 바른정당이냐 국민의 정당이냐 벌써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전망해 주신다면 어느 쪽에 더 선택지가 더 가깝다 보시는지요? 바른정당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에 가깝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그리고 그 외에 그 중요한 인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그 당에 소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개혁 뭐 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본인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인데요. 국민의당은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라는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불리고자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끝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남은 것은 바른정당 하나인데 그마저도 제가 볼 때는 설을 전후해서 지금과 같은 행보가 계속된다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만에 하나 이것이 하향 국면을 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어느 당이든 게으르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을 전후한 그 시기가 이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이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어느 정당에서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여건도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국 이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